시작하면 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시험 치라고 일단 고생들 많으셨고,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대로 나와서 좀 재밌어요, 저는. 물론 이제, 점수가 안 나왔는데, 선생님이 재밌다고 하면, 저 새끼 또 뭐 하는 소리지 싶으실 텐데, 오늘 수업을 쭉 한번 흐름을 보시다 보면은, 이게, 제가 부모님께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 성적 오를까요?예요. 예전에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 애가 성적이 오를지 안 오를지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솔직히 예전에는 약간 어버버했던 것 같아. 그런데 그 얘기는 사실 바꿔놓고 보면요, 너에 대한 믿음이 안 가 라는 얘기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정말 진짜 오를까요? 일 수도 있는데, 뭐 미래를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 통계라는 게 여러분, 확률이라는 게 여러분 정말 매우 유용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올해 6평 치기 전에 저는 이미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보여줬던 반응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 모의고사 등급이 몇 등급 나왔네, 작년 수능이 어떻네, 재수업 듣는 학생들은 그 상관도가 되게 낮기 때문에 여러분이 3월 4월 학평을 어떻게 쳤고 작년 수능을 어떻게 쳤고 이게 아니에요. 수업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내가 봤거든.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로. 그래프 하나만 얘기해 줄까? 제가 이거는 설레발 치는 게 아니라 이제 곧 스카이에도 들어가요. 다음 주에 계약을 할 건데 10월 런칭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 전에 워낙 지금 이제 수업하는 방식이나 여러분은 잘 못 느끼겠지만 여러분이 수업을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설계에 있어서 또 업계에서 제일 앞서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또 직원으로도 들어가.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이제 브리핑 했던 것 중에 한 가지 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게 현장 단과 학생들의 비율이에요. 딱 정규 분포죠. 어떤 비율이냐면, 과제나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주잖아. 그럼 활동에 대한 반응이야.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뭐, 그저 그런 학생들도 있고, 뭐, 거의 안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온라인 라이브로 비대면으로 진행하잖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가설은 두 가지겠죠. 첫 번째, 매체에 따른 학생 특성이 다르다. 그래서 비대면이라는 매체에 잘 적응을 한 친구와 잘 적응을 못한 친구들이라고 분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두 번째 가설은 뭐냐면 코로나예요. 그러니까 유난히 왜 얘네들이 있었을까? 코로나 때문에 공부량 자체가 부족했을까? 이 두 가지를 예상을 했거든. 근데 지금 보면 여러분의 정답률이나 모의고사 성적이 아니잖아요. 활동에 대한 반응 정도를 그래프를 봤더니 너무 웃겼어. 지금 그대로 등급이 나와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비율이야. 딱. 연구실장님 맞죠? 물론 이제 1등급, 3등급 비교를 해보면 1등급이 좀 더 많긴 해. 근데 희한하게, 야, 생각을 해봐. 중간이 원래 두터워야 되거든, 정규분포. 모든 통계값들은. 그러니까 지금 군이 두 가지가 생긴 거죠. 일단 뭐 이거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뭐 갑자기 여러분한테 어디 뭐 예를 들어 거제도 사는 친구한테 야 서울아 이럴 순 없잖아. 제가 내려갈까도 지금 고민 중인데. 그래서 이제 해결 방법이 뭐였던 거냐면, 원래 절대 제가 그 커리를 안 짜려고 했는데 이쪽 커리를 짤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쪽 커리,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왔던 학생들은 알죠. 수업이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에 있는 학생들을 이 그래프로 만든다는 걸.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절반 정도 학생들은 이미 성공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6월에 어쨌든 이렇게 나왔고 수능에는 그래프가 더 오른쪽으로 옮겨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쪽 학생들은 괜찮겠는데 이쪽은 어떻게 할까? 물론 이제 이 문제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떻게 할 거야? 여기 와서 들으세요 라고 할 수도 없어. 해결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럼 집 앞 학원에 다녀. 또 해결 방법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쪽 학생들 위한 커리큘럼을 짤 거고, 이건 사실은 원래 고1, 2타겟 수업이에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열려고 했는데
너무 늦춰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를 먼저 좀 더 오픈을 해놓고 여름방학 때 합류를 시키거나 현장 강의로 그럴 생각들 중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제가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 성적 오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제 확률로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내주는 과제와 활동에 대한 반응도가 몇 %였을 때 몇 % 정도 학생들이 1등급, 2등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모든 것들을. 자, 그러면 왜 저조차도 이런 사고방식으로 변해가냐면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기본적으로 빅데이터예요. 그 모든 데이터를 다 검증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빅데이터에서도 분명히 유의미한 방향성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빅데이터를 놓고 통계를 돌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데이터 마이닝이라고도 하고 크롤링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계속 그걸 연습했던 거야. 사실은 나는 1페이지 보고 되게 웃겼어. 뭐냐면 일단 존나 보너스 지문이야. 야, 근데 또 2번은 정답, 오답률 탑 10이야, 막. 45%가 틀렸어. 이게 도대체 정말 참 너무 웃겼어요, 정말로. 두 번째는 보너스 지문이 나왔고, 그게 일치로 풀면 어떻게 꾸역꾸역 푸는,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 좀 초반에 많이 배치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표점이 많이 낮지 않을까? 수학 표점이 훨씬 높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희한하게 또 수학하고 표점이 비등비등해. 어쨌든 다양한 원인들을 분석 중인데 제가 내렸던 여러 가지 가설들이 참 맞아떨어지는 걸 보면서 아, 역시 통계의 힘은 대단하구나.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정보값을 추출해내는, 끄집어내는 요즘 이 시대의 특성이 참 재밌더라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 지문은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라면 진짜 귀에 딱지 앉을 때까지 내가 매 수업마다 진짜 10번은 넘게 얘기했던 거 다 얘기하고 있잖아. 보이시죠? 자, 바로 지문부터 차근차근 뚫어볼게요. 풀 시간 줬으니까. 이건요, 자, 최초의 문이과 통합 대입이고, 최초의 선택형 수능에서 4차 산업혁명과 여기 아래야, 서드 임팩트를 배경으로 한 평가원의 선언문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수도 없이 진짜 귀에 딱지 앉을 때까지 제가 잔소리해가지고 다 알고 있는 지문이고,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주어는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비판적 종합적으로 탐구하는 독서이다. S는 서술어이다의 구조로 독서에 대한 정의를 포괄적으로 하고 있네. 보나마나 얘가 주제게 되겠구나.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뭘지 생각을 해봐야죠. 이러한 독서는 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봐. 맨날 내가 하라고 그렇게 귀에 딱지 않게 얘기했었던 야, 구조 파악 좀 해라. 그 다음 뭐 하라고요? 가치 판단 좀 하세요. 그리고 내용 이해하시라고. 보여요? 맨날 우리 얘기했던 거잖아, 사실 정말로. 평가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이 지문을 무겁게 가져와 버리면 또 애들이 뭔 쌉소리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낸 거야. 정보량도 털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랑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알겠지만 내용 이해가 구조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용 이해가 가치 판단에 도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방향처럼 써놨지만 실제로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거. 또는 가치 판단이 구조 처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계속해서 이어 독자는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읽기. 나 진짜 사실적 사고 딱 얘기하는 거 보이잖아. 그 다음 뭐 나오겠어? 당연히 추론적 사고 나오겠죠. 역시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나오겠죠. 그 다음 적용 창의력을 아마 비교종합 같은 얘기로 했는데 여러 관점을 비교종합한다는, 바꿔 얘기하면은 상호 특성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서도 가나형 세트형으로 나오는 것도 봤을 겁니다.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필기하세요. 이거잖아. 맨날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얘기해서 다들 이미 알고 계신 바로 그 내용.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아마 저희 블로그 같은 데서도 이제 올라갈 텐데, 예전에 2년 전에 제 수업 들었던 한 학생이 있고
그 학생 부모님 두 분 다 의사셨어요. 근데 뭐가 나는 되게 인상 깊었냐면 그 부모님은 제 컨텐츠를 보실 줄 아셨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판단하셔서 학생들한테 주셨고 그 학생 당연히 수업 들었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코로나고 하니까 군대를 빨리 갔나 봐. 군대 갔다 와가지고 뭐 소식도 안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수능 이번에 유평을 쳤다는 거야. 당연히 좋은 점수 받았다고 하면서 제가 옆에서 들려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보면 사실은 공부를 제대로 한 학생들은 그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가 지금 우리 학생들은 거의 1년 반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절대적인 학습량 부족이 있어버리고 그래서 수업에 대한 수화도 자체가 되게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러면 이제 그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저쪽에도 아까 설명했다시피 커리큘럼을 하나 더 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는 172 기출에 초점을 두고 갈 수밖에 없으나 1페이지 지문도 그렇고 4페이지 지문도 보세요. 정보량이 많이 떨어지죠. 옛날에 4페이지 봐봐. 4페이지. 옛날에 1416 지문들이나 0513 지문들이 정보량이 이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정도에 대한 연습도 사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들고 계속해서 볼게요. 필기다 했지? 그 다음 봅시다. 자, 이 과정의 독자는 자신의 배경식과 새로 얻은 지식을 통합하고 의미를 구성한다. 야, 이제 내가 외로운 싸움 끝난 것 같다. 아니야, 근데 외로운 싸움은 계속될 수도 있어. 그놈의 배경지식 얘기는 진짜 한 20년 전부터 평가원에서 구성주의 바탕으로 이 얘기를 했던 거야. 근데 지금도 배경지식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평가원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누가 했어? 온라인 일타 강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아저씨는 왜 온라인 일타가 됐을까? 얘기하잖아. 여기는 뭐 학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솔직히 얘기하면 이 앞에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사람들 그냥 일개 장사꾼이에요. 정확하게 본질은 장사꾼이라니까. 솔직히 돈 벌기 위해서 연구하고 수업하는 거지 뭐 얼마나 대단히 잘 알겠어요. 대단히 잘 아시는 분들은 석사 박사 해가지고 교수하시거나 연구원으로 계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저는 이제 운 좋게 그 교수님들한테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직접 여쭤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남들보다 이게 좀 더 잘 보였을 뿐인 거지. 어쨌든 이제는 이제 논란 좀 그만하자 제발. 자, 이 과정에서 그리고 우리 수강생들은 다 기억나죠? 평가원에서 얘기한 독서의 본질이 뭐였어? 독자의 외경식과 글의 내용 간의 대화적 활동이라고요. 그래서 예를 바탕으로도 읽고 새로운 지식으로도 읽고 예를 바탕으로 읽는 모형을 독서 모형을 하향식 독서 모형이라고 배웠죠. 얘는 상향식 독서 모형이라고 지문 글의 내용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둘 다 하는 걸 뭐라고요? 상호작용식 독서 모형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의미 구성. 이 백그라운드는 여러분 심리학이고요. 뇌과학이고요. 당연히 뇌과학은 의학과도 관련이 있겠죠. 생물이나 생명공학과도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 교육학이고요. 두 개를 덧붙인 교육심리학이에요. 모든 4대 교대 애들은 구성주의를 다 배운다고요. 그 얘기한 거야 지금. 계속.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개인의 머릿속에서 구성된 의미는 다른 사회 구성, 야 봐봐 이것도. 제가 그래서 이거 기출지문 EBS 지문 엮어준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의미 지문 기억날 거예요. 의미라는 게 첫 번째는 뭐다? 주관적 의미죠. 근데 그 주관적 의미가 남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의미로 바뀌고 그리고 소통하는 과정, 즉 사회를 만들면서 사회적 의미로 바뀌더라. 여기까지 우리 예전에 EBS 지문에서 풀었던 거 기억나죠?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기는 4단계까지 나갔어요. 계속 볼까요? 따라서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의 의미 구성은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근데 봐봐, 개인이라는 건 주관이고 화자청자까지 하면 객관까지도 들어가는데 사회적 차원까지도 간다. 그 얘기한 거예요. 야, 베버가 국어 교육자니?
말을 맙시다, 진짜. 이를 감안하면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에서는 기록의 역할이 부각된다? 왜 그렇지? 봐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주관적 의미 그리고 청자 객관적 의미 이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록의 장점, 망각 방지. 두 번째는 사회적 의미를 만들 수가 있다. 두 번째 장점. 세 번째는 지식이 축적이 된다. 저는 이거 싶었어요. 통시적 의미까지 가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이거는 오케이 아니면 돈이잖아요. 근데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러면 이제 손가락 잘린대.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의미까지 간 거야, 사실은. 즉, 우리는 이 땅에 살았고, 물론 서구적인 문화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죠. 일단 내가 상투를 틀지 않은 걸 보면은 서구적인 복식이야. 하지만 내가 쓰고 있는 한글은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고유성도 있을 것이고 외부에서의 영향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둘 다 사실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역사적이고 통시적인 의미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부수는 기억나죠. 우주론. 그거는 동양의 정신문명을 박살내는 그런 사실은 관점이라고 해석이 되지만 야, 동양의 정신문명이 왜 가치가 없겠어요? 그러면 마지막 이지문은 제발 좀 고전 읽기라는 그래서 뭐 국어교육과의 문화 권력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근거라니까요. 근거. 지금까지 이 사람은 주장만 했잖아. 야, 근데 이렇게 해주면 이런 장점이 있어 라는 근거를 들어준 거라고. 이해됐어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 저는 절대로 시험이 이상하게 출제가 돼도요. 그걸 감안하고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한 입장이요. 오심도 시합의 일부야. 야, 그럼 오심했다가 씨발 축구 안 해. 그럼 나만 탈락이야. 야, 결승전이야. 오심했어. 기분 나빠. 안 해. 나만 준우승이야. 오심에도 불구하고 이겨야지. 그리고 게임 끝난 다음에 재소라든 말든 하는 거라고. 여러분은 수능 전에는 그 오심 또한 룰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조차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라도. 그리고 나한테만 오심이니? 수능 시험은 모든 사람한테 출제가 잘못되면 모든 사람한테 오심이었던 거예요. 왜 나만 불리하다는 생각을 해? 우리는 시험이 잘 출제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으니까. 대신에 수능이 끝났어. 여러분이 세금도 내고 국방 의무도 다 할 거고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 할 때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여러분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할 수 있어. 그럼 수능 안 칠 거냐고. 수능 시험 치다가 씨발 이거 출제 오리라 해가지고 막 그 자리 뛰어나가지고 평가 시할래? 여러분은 그런 거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출제되면 출제된 대로 이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 왜? 룰이잖아. 사회운동 할 거 아니잖아요. 나는 그래.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래. 대입제도 문제 있다고 인정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운동가로서 대입제도에 문제 제기하는 거라면 저는 얼마든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돈 내고 앉아가지고 시간 써서 수업 듣고 공부한 이유가 뭐예요? 좋은 점수 받으려고. 내가 여기서 출제 오류 얘기하고 그거 우기고 그거 우리가 싸우면은 내 점수 올라가요? 제발 여러분 잘 판단하시라고요. 아무 생각 제발 무의판적으로 남의 하는 얘기 다 받아들이고 그냥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한마디 더 할게요. 저 또한 일개 장사꾼이에요. 지식 파는 장사꾼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을 고객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우리 고객님들 제발 좀 저한테 시간 쓰셨고 돈 쓰셨으니까 전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고객님들 스스로의 판단 능력을 기르지 않으면 언제 어디선가 터져요. 언제 어디선가. 사기를 당하든 뒤통수를 맞든 제발 그런 일 안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지식 능력, 지적 능력, 판단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 거고 얼마나 좋은 지문이야. 제 예측은 그렇습니다. 수능에 이게 나올까? 잘 모르겠어, 그거. 왜냐면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 기출 풀었던 학생들은 알 거예요. 거의 한 10년 다 돼가네. 2014학년도에 처음으로 언어 영역에서 국어 영역으로 바뀌면서 AB형으로 나눠지면서 그때도 이런 게 좀 나왔었거든. 우리 전통에 있어서의 비문학 지문, 그 다음에
비문학 개념을 엮어내는 그런 문제들. 그런데 그때 느낌하고 지금 느낌하고 많이 다른 게 8년 동안 진짜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도요, 이런 유형은 많이 못 내요. 왜? 변별이 안 돼. 정보량 자체가 작다 보니까 애들이 6월, 9월 연습해버리면 오답률이 뚝 떨어져요. 아예 변별 자체가 안 되는 시험 지문이 되다 보니까 출제할 의미가 거의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마도 수능에는 이런 형태는 출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평가원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첫 시험 1페이지 첫 지문으로 선언문을 때려 박은 거예요. 이제는 논란 끝. 야, 독선이 이런 거야. 여러분, 조물주가 얘기했어요. 수능 출제자가 얘기했어요. 국어교육을 학사 4년, 석사 2년, 박사 4년을 기본에 20년, 30년씩 자기 인생 바쳐서 하신 그 교수님들, 그 천재 교수님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 발견해보려면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대통령이나 교육부 장관 되거나, 두 번째, 그렇게 공부하셔서 교수님 되시거나, 임용 되시거나. 아, 그러면 되지. 누구 까는 거 아니야. 나 누군지도 몰라, 진짜. 그런데 그 스피커가 난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정치 권력에 의한 스피커에서 얘기 나왔든지, 아니면 학자 입에서 나왔든지. 근데 두 쪽 입장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게 없어, 사실은. 우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흐름으로 잡았고, 이쪽 오르세요. 필기 잡았어요, 필기. 필기 좀 이따 시간 드릴 테니까 하시고, 사진 좀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문제 풀어볼 건데, 물론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풀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표면에 드러난 내용이 있는 것 같아. 꼼꼼하게 읽기? 왔다 갔다 해가지고 봤더니, 꼼꼼하게 읽기? 꼼꼼하게 읽기? 이거는 있는데, 아, 정확하고 충분하게 읽기가 꼼꼼하게 읽기로 연결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풀었을 거란 말이에요. 일치로.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다 알죠, 사실은. 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얘는 일단락에 나와 있는 사실적 사고 관련된 내용. 두 번째는 일단락에 나와 있는 구조 처리하라는 그 내용. 그 다음에 일단락에 나와 있는 숨겨둔 의미 파악이니까 추론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 정보 가지고 왔다는 측면. 여기는 구조 처리를 바탕으로 정보 가치 판단하라는 내용. 여기까지 다 봤더니 다 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위쪽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은 독서에 관련된 개념이죠. 근데 여기는 문학 정보 처리 방식에 있어서의 개념이잖아요. 정서적 반응, 문학은 감정 정보 처리, 감정에 대한 정보 처리 영역이라 그랬었고, 정답 5번. 이렇게 딱 설계가 딱 됐다고요. 그러니까 와리가리 발췌독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한테 확신을 주는 접근이었단 말이야, 이게. 배운 학생들은 아시다시피. 문제는 나는 이게 보너스 지문을 생각해가지고 뭐 해설 안 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왜 이번 문제를 정답률, 오답률 10등에다 올려놨는지 45%의 학생들은 왜 틀렸는지 알겠어요. 설명드릴게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방금 내 설명과 맥이 같습니다. 자, 보세요. 봐봐. 아까 우리가 구조자였으면 알죠. 망각의 방지. 이건 첫 번째 장점이거든. 근데 봐. 지금 기록을 하는 이유는 글의 흐름을 보면 알겠지만 독서의 본질은 이거라 그랬어. 독자의 배경지식 새로운 정보 덧붙이는 거야. 그러면 일단 주관적 의미가 있을 거고 화자청자가 생김으로써 듣는 사람한테는 객관적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만들어지면 사회적 의미로 확장이 될 거예요. 근데 왜 기록을 해야 돼? 첫 번째, 주관적 의미든 객관적 의미든 망각방지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사회적인 의미가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써서 봐봐. 둘이 얘기하면 둘만 알아. 근데 써가지고 그거를 홈페이지에 올리든 게시판으로 올리든 하면 사회적인 의미로 구성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기록물은 남아가지고 축적이 되잖아요. 역사적으로도. 그럼 당연히 궁극적인 목적은 지들끼리 잊지 마세요겠어요? 사회적이겠어요? 얘기했어요. 아, 이쪽으로 가져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1번 선지는 내용은 있으나 뭐가 틀렸다? 이게 틀렸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답을 못 고른 학생들은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같은 방법으로 풀었기 때문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1번은 정답이 골라지는데 2번은 정답이 안 골라지는 거야. 왜? 아까 1번 뭐라 그랬어? 꼼꼼하게 읽기가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요? 정확하고 충분하게 읽기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 써도 되나 보다는 생각을 한 거야, 애들은. 문제는 2번도 그렇게 그래 목표 맞지? 궁극적 판단 안 돼. 근데 나머지도 애매하고 모르겠네 이러면서 이제 1번 괜찮다고 넘어가 버린 거라니까.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 여기는 뭐에서 온다? 구조 처리에서 온다. 그래서 의도가 예전과 다르게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개념 기반의 문제를 낸 거고 2번 문제는 내용 플러스 구조, 특히 구조에다 초점 두고 낸 문제라고요. 필기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는 시킬 거예요. 그런데 보너스 지문이라서 이거 낼까 모르겠다. 그리고 작년도 보면은 구수능으로 갈수록 학생들이 많이 뛰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부 안 했다가도 수능 다가오면 또 열심히 해,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 보너스 지문이 또 나올까? 안 나올 것 같아요. 예측은 항상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대비는 해야 되고. 자, 그리고 3번 문제도 나 너무 웃기다니까. 그냥 평가원이 여러분하고 대화하잖아. 야, 애기들아 봐봐라. 첫 문장을 읽으면서 특정 정보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았어. 응? 국어교육 전공자인가? 아니잖아. 근데 왜? 야, 우리도 그런데? 경험. 그러니까 제발 좀 내가 예전에 10년 전에 진짜 10년 다 됐네. 10년 전에 출제 매뉴얼하고 학습방법 안내랑 뭐 교육과정 이런 거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수업하니까 자꾸 피보나치 수열 같은 거를 조화수열 같은 거를 시험범위라고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더니 그때 어쨌든 선생님들도 그렇게 대답을 하셨지. 뭐라고? 야, 그 문서는 전공자 보라고 하면 문서지 무슨 학생 보라고 하는 문서야. 아예 평가원에서 반박을 해놨잖아. 그냥. 야, 왠 줄 알아요? 그 정도 지문, 그 정도 정보는요 대학교 1학년 전공에서는 수업 시간에 하지도 않아. 그냥 과제야. 너희 알아서 다 알고 있지? 그런 정도 정보예요. 사실은 진짜로. 그 정도 정보 처리 해석이 왜 안 돼? 고3이.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럼 봐. 경험이잖아. 경험이라고요. 실천이 아니라. 우리 이런 경험 있지 않았어? 반성이 아니라 경험이라고요. 경험이라고요. 맞네. 자, 그리고 봐. 이것도 심지어. 이 정보도 쪼개놓고 보면은 뭐냐면 봐. 학습 경험과 결부했다. 배경지식 바탕으로 읽는 상향식 독서 모형 얘기하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의미,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죠. 하향식. 맞죠? 새로운 정보. 두 개를 같이 결합해서 결부해서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상호작용식. 그냥 2단락 내용 원리 갖다 낸 거잖아. 정답 3번 끝. 그냥. 물론 쉬운 문제예요. 저는 원래 이런 해설하기도 싫어. 왜? 일치로 풀면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을 반박할 수가 없어. 정답만 잘 낸다는 입장에서 봤을 땐 일치로 풀면 훨씬 더 빠르고 편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첫 페이지에 이런 지문이 나온 거는 수능 최초 아니냐? 너희가 봤었던 모든 기출문제 중에 첫 페이지에 이거 박힌 거 봤어요? 그러니까 선언문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정도로까지 독서 이론과 배경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립하는 적이 없어.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에 지금 국어교육과 오리지널리티는요 10%도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진짜 4대 교대에서 교직 과목만 이수해가지고 그 정교사 자격증이 나오거든. 그 자격증을 딴 사람들은 이건 무조건 다 알고 있는 거야. 왜? 이게 학습이론이라 그래가지고 교직에서 꼭 이수해야 되는 교직 과목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교육심리. 거기에 학습을 어떻게 할 거냐. 강영욱 씨 개통령 나와가지고 강아지들 막 이렇게 하는 게 행동주의예요. 행동의 변화. 그게 학습이다. 인지주의, 지식의 전달, 그리고 구성주의. 독자의 배경지식과 글의 내용 간의 대화적 활동을 통해서 이미 존재하는 배경지식에다가 새로운 지식 다 붙여서 의미를 구성하는 거다. 야,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달리 구성해야 되네. 오케이, 사회 구성주의까지 가는 거거든,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선생님, 저희 선생님은 교대 4대 나오셨는데 모르시던데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러시겠지. 그럼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어쨌든 이거는 국어교육과 관련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은 백그라운드야, 그냥.
정리 잘 해두시고 일종의 선언문이구나 잡아두시고 자 그러면 간략하게 총평하면요. 봐. 이 페이지에 일단 이 유형 필기하시면서 들으셔도 돼요. 잠깐 호흡 고르고 갈게요.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유형은 제가 의도적으로 수업을 안 했어. 진짜 변명하는 거 아니야. 의도적으로 수업을 안 해. 왜냐하면 예비평가 한 번, 6구 수능 한 번, 4번밖에 안 나왔어요. 일반화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드디어 5번째 나오는 걸 보면서 어느 정도 일반화가 됐어요, 저는. 자, 첫 번째. 고전 읽기 소재. 그래서 비문학 고전 읽기 소재로 엮여서 나오는 게 하나의 유형이고, 두 번째는 예술 지문은 난이도가 되게 쉬워요. 요즘 학생들 기준으로는. 그러면 단독 지문으로 내면은 그건 시험에 의미가 없어. 변별이 안 되니까. 근데 예술 두 지문을 엮어버리면 애들이 박 터지는 거야, 이제. 그래서 조금 쉬운 소재의 지문을 상호 텍스트적으로 엮어서 내려고 하는 의도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고전 읽기, 두 번째 쉬운 소재의 상호 텍스트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5회 정도 쌓였기 때문에 이거는 특강 형식으로 한 주차 수업을 투자해가지고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4페이지. 어휘 문제를 의외로 많이 틀렸는데 올해 평가원 교수님들 새로 임명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요즘 학생들의 이제 어휘력을 잘 모르셔서 그런 거야. 어휘 문제는 좀 난이도 조절이 될 텐데 어휘에서 좀 터진 학생들은 역시 뭐 어휘 특강이랄 것도 없고요. 유튜브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보세요. 혹시나 모르니까 써봅시다. 어휘 문제는 13번 몇 회다 써봐. 1. 바꿔쓰기. 바꿔 써보는 거예요. 2. 상황 맥락 파악하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향유라는 말이 쓰이는 상황 맥락을 보는 거야. 문화를 향유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단절은 끊어지는 거잖아. 근데 끊어진다는 게 구체적인 대상이 끊어지는 것보다는 어떤 추상적인 대상이 끊어지는 거잖아. 뭐 조상이 어디 단절됐다. 팔이 단절됐다라고는 하냐? 안 하잖아, 잘. 그래서 구체냐 추상이냐 이런 상황 맥락을 파악해보거나 바꿔 쓰거나 상황 맥락 파악해보거나 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보시면서 정이게 문제면 3번인데 2005년도부터 있는 어휘 문제만 풀어봐요. 어휘 문제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독해를 안 해도 어휘 문제는 풀 수 있어. 밑줄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2005학년도부터 쭉 한번 풀어보면 어휘 문제는 해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단락이 나왔잖아요. 요즘 세단락 지문이 어딨어.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3월학, 4월학평 치면서 올해 이거 6평이 어렵게 되면 애들한테 난리 나겠네. 좀 쉽게 내자. 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올해 수능도 이럴 수 있어. 그래서 0513, 1416을 투트랙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정규반 수업도 같지만 그게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0513, 1416. 되게 신기하지 않냐? 내가 6평 한 2주 남겨놓고인가 1주 남겨놓고 수업시간 얘기했잖아. 야, 0513, 1416 안 되면 얘기해. 심지어 PDF도 올려줬잖아요. 왜 6평 다 돼서 얘기했을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경험적인 부분인데 매년 보게 되면은 이 그래프는 없는 그래프야. 이쪽 그래프는 없어. 보통 이 그래프나 이 그래프가 나타나거든? 아니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가든지. 근데 유난하게 올해는 그래프가 두 개가 갈리는 거예요. 나 이런 그래프 처음 봤어. 태어나서 진짜. 야, 정규 분포가 이렇게 되지. 분포가 뭐지 이거 도대체? 근데 작년이라고 그러면 비대면 수업을 안 했냐? 했어. 재작년이라고 안 했냐? 했다고. 왜 그럼 올해만 이러는 거지? 변수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절대 공부량이 진짜 부족하구나. 그래서 지금 1722로 난이도가 절대 안 맞는 애들이 있네? 뭐 방법 간단하죠. 0513, 1416으로 하면 된다니까. 그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해법이 없는 게 아니야. 근데 문제는 12월 달에 얼굴 보자마자 야, 니넨 이런 애들이니까 이렇게 수업할 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건데 자, 제가 이제 6평을 치고 나면 보통은 반성을 해요. 여러분에 대한 반성,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반성, 제 자신에 대한 반성. 시험이라는 건, 특히 모의고사라는 건 그런 거야. 수능이라는 건 이쪽으로 오세요.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거지만 모의고사는 절대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모의고사는 뭐냐? 문제를 확인하는 거야.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문제를 확인해야 원인 분석의 해결책 찾을 거니까. 오늘 내 시점을 확인해서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의 탓이라고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답은 안 나와요. 야, 니네가 공부 10을 안 했어. 니네 공부량이 부족해. 니네가 멍청해. 야, 그러면 뭐하러 나한테 돈 내고 수업 들어요? 어쨌든 성적 올려달라고 온 건데 그런 거 다 감안하고 성적을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제 자신의 문제, 제 수업에서의 문제, 아니 신은 아니니까 누구라도 완벽하지 않아. 그리고 솔직히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이게 또 단순한 애들, 아 씨발 뭔가 부족한가 보나, 딴 수업 들어야지, 매출만 떨어져. 근데 일단 저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고, 아무리 장사를 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고민을 할 거고, 사실 그 감지가 진작되긴 했어. 그래서 올해는 절대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0513, 1416 기출문제를 정리하는 투트랙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